이제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정규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싸우니까 잘하려면 복습도 물론 중요한데 예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습이.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예습해야 해. 자기가 예습해야 해요. 보통 때 정규 수업 들을 때 그럼 어떤 수업 들을 때 예습해야 해. 예습을 대부분 안 해요. 그렇잖아. 나 지금까지 예습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예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예습을 못하는 거예요. 봐봐. 자, 예습이라는 건 미리 익히느라고 이렇게 기억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예습 못해요. 자, 예습이라는 건 내가 수업을 듣기 전에 수업을 잘 듣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야. 수업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예습이라는 건 절대 내가 먼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를 이미 한번 들었긴 했지만 이미 한번 들었고 1년씩 지났잖아.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보면 사실 잘 몰라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삥내면서 이해하려고 그런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지 전부가 아니잖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야. 수업 시간에 내가 온전히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복습도 훨씬 쉽고 기억도 훨씬 더 오래 나요. 그래서 예습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어로 하면 프리뷰죠. 미리 보는 거야. 언더스탠드 안다. 그래서 쭉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지 체크하고 이건 연결이 잘 안 돼. 이거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하는 부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내용이 대충 어디에 있는지 그냥 감만 잡은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수업 시간 판들을 막 해.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내 수업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내용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3학년 올라가면 알겠지만, 다른 대부분 수업이 아마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업대로 맞춰진 교재가 아니라 EBS 교재니까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들으랴, 판서 보랴, 필기하려고 그러는데 내용 찾으랴 되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학년 올라가도 예습을 꼭 하세요. 미리 배울고 그냥 읽어보고 들어가는 거야. 모르는 게 뭔지 체크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게 따져야 돼. 과연 내가 이제 그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체크한 부분을 과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준다. 그럼 그때 가서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이 단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 개념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복습이라는 건 여러분들 수업한 내용 그대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예습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있잖아. 그렇잖아. 이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웠는지 알게 됐는지 확인하는 게 복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은 얼마쯤 시간이 걸리냐면 한 5분쯤 걸려야 정상이에요.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1시간 수업하는 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1시간까지도 안 돼 사실. 그렇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하는 작업은 5분이면 돼. 복습도 5분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예습 안 하고 곧바로 복습 안 하고 한참 지나서 이제 학교 기말고 하나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 이때 복습하잖아. 똑같은 거야.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한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 잊어버렸어. 이때 복습하는 건 내가 다시 이걸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정말 재수없는 거긴 한데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수업 듣자마자 쉬는 시간에 복습 한번 해요. 쭉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몰랐던 걸 알게 됐는지 확인한다는 거야. 그리고 오후나 아니면 이제 밤에 할 때 집에 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봐요. 당연히 곧바로 10분 안에 못 풀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집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봐. 그걸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좀 더 부지런하면 이제 주말에 한 번 더 살짝 살펴봐요. 곧바로 복습하고 문제 풀었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올 때 대부분 기억이 나요. 쓱 훑어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놀랍게도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 내용들이 거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즐거운 애들, 자, 내일부터 시험이야, 학기 내신이야. 근데 공부를 언제 시작하냐면 바로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점수는 잘 나와. 왜냐면 이 전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뭐라고 하는 걸 조금씩 나눠서 해놨으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는 애들 되게 재수없어하지. 점수가 잘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머리가 정말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방법이 좀 좋든지. 근데 제일 쉬운 건 노력을 더할 수는 없어도 하루 24시간 똑같으니까 방법을 좀 옳은 방법을 써야 돼요. 대신 자시라고요. 자, 131페이지 볼게요. 131페이지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인데 천천히 읽을 테니까 채워보세요. 자, 지질 부유선과 산맥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해가 될 거야. 수업 듣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질 부유선과 산맥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 다음 지질 부유선과 부조선 사이에 가상으로 그은 선이 산맥이다. 또 산맥과 실제 지형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 자, 한반도는 신생대 초에는 전체가 준평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 같이 봐. 내가 말로 좀 가세. 자, 준평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신생대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중생대 지각 변동으로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되었고, 전기의 야분 방향, 후기의 중국 방향. 신생대 제3기 이후에 한반도가 융기하면서 1차 산지가 만들어졌다. 1차 산지는 융기 때문에 직접 솟은 좁고 험한 산줄기. 그 이후에 구조선을 따라 차별 침식이 일어나면서 2차 산지가 형성이 되었다. 차별 침식이란 말도 중요해요. 구조선이 먼저 바뀌었다. 자, 산지 형성 순서는 중생대 지질 구조선 형성, 그 다음 신생대 비대칭 요고운동, 그 다음 차별 침식으로 2차 산지가 형성되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지질 구조선하고 산맥하고 형성 시기 같은 거 아마 수업 듣기 전에는 감을 잘 못 잡았을 거야. 야학분 방향 산맥 언제 형성되냐 물어보면 애들이 중생대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냥 잘 잡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중생대에 형성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는 보통 대하천이 흐르며 하천과 하천 사이가 2차 산지로 남아있다. 2차 산지 또는 2차 산맥. 자, 높고 험준한 1차 산지는 대하천의 분수계를 이루고 생활권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분수계를 이루고 생활권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그렇게 나뉘죠. 이거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지금 하천이 있는 건가? 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야학분 방향 구조선은 중생대 전기에 일어난 속림 변동운동 때 형성이 됐으며 야학분 방향 산지는 신생대 제3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다. 구조선과 산지는 달라요. 중생대 중기에 일어난 중생대 중기에 일어난 대보조선 운동 때 한반도 남부에 중국 방향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자,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은 형성 시기를 따지면 모두 1차 산지지만 방향을 따지면 서로 다르다. 자, 소백산맥은 어떤 방향? 중국 방향.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태백산맥은 당연히 한국 방향. 자, 산지는 분류 기준에 따라 산맥도와 산경도를 구분한다. 산경도는 실제 지형을 기준으로 산줄기를 나타내며 산지에 무엇을 중시한다?
연결성 또는 연속성. 자, 상경도에서는 땅의 기가 산줄기를 따라 흐른다고 봤어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그래서 연속성. 기가 흘러가니까 끊어지는 걸, 끊어질 게 없다고 본 거지. 기는 흘러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산맥도는 지하에 있는 지질 구조선을 기준으로 산맥을 그렸으며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 일치하지 않는 곳, 대표적인 동네가 차령 산맥과 남한강. 차령 산맥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역은 알고 있어야 돼. 차령 산맥이라고 써있는데 남한강이 이렇게 산맥을 끊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대구 분지는 실제 지형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다. 자, 생활권 구분이나 하계만 관리에는 상경도가 알맞다. 상경도는 실제 지형을 그린 거니까. 자, 산지의 종류는 형성 원인과 구성 물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다음 뭐야? 돌산 또는 한자말로 그냥 석산이라 그래요. 돌석자. 돌산은 중생대의 관입한 화강암이 오랜 침식을 받아 숲에 드러난 것이며, 흑산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현마암이 풍화를 받아 만들어졌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돌산, 설악산 말고 금강산, 그 다음에 북한산. 관악산에 시험 문제 안 나와. 북한산이 나와요. 산세가 험하고 식생이 빈약하다. 자, 지리산, 오대산은 흑산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식생이 풍부하다. 그 다음 제주도, 울릉도, 백두산은 화산으로서 다른 산지에 비해 형성 시기가 늦다. 그 다음 대관령 일대에서는 고랭지농업, 목축업, 스키장이 발달했다. 자, 132페이지 볼게요. 132페이지 위에 쓰지 말고 밑에 있는 지도 기호 쓰는 거 볼게요. 자, A, B, C, D, E를 봤더니, 자, A가 무슨 산? 백두산. 얘는 산의 종류로 따지면 화산. B가 금강산은 당연히 북한에 있잖아요. 휴전선보다 조금 위에야. C가 어저께 말했던 설악산. D가 지리산. E는 한라산. 자, 그럼 답을 찾아보면 정상의 화구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우가 있다. 칼데라우가 있는 곳 어디야? 칼데라 호수가 있는 산. 일단 A는 맞아요. 자, E에는 칼데라우가 있다 없다? 한라산에는 칼데라우가 있다 없다? 칼데라우야, 화구야? 넘어갈게요. 아직 사전 안 배웠으니까 1년 전에 배웠지. 자, 칼데라우는 참기고요. 백록담은 화구호예요. 규모가 달라.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 함몰이란 말이 중요해요. 함몰. 그러니까 화구랑 칼데라는 형성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도 구별을 하는 거야. 똑같이 분화구지만. 자, 커다란 안반이 봉우리를 이루는 돌산에 해당한다. B, C. 얘만 당연히 두 개예요. B, C. 변성하며 오라는 통화로 형성된 흑산이다. D. 중국 방향 산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얘도 D. 고백산맥은 중국 방향 산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얘는 꼭 지도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랑 135페이지 세 문제밖에 없죠.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오대산은 강릉 옆에 있는 게 오대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설악산은 속초 옆에야 서울보다 위도가 높죠. 근데 태백산맥 줄기에서 서울하고 위도가 비슷한 산이 설악산이에요. 오대산보다 조금 아래야. 그래서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인데 그 간격이 비슷해요. 그 위아래 위도 차이가. 그래서 설악산도 국립공원이고 오대산도 국립공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산이 이게
이렇게 다일로 이루어져 멋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5대3보다는 사락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5대3이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산 중에 최고는 내장산이지. 내장산이 뭘로 유명해? 내장산. 아니야, 이게 내장이야. 우리나라에서 단풍으로 제일 유명한 산이 내장산이에요. 단풍으로. 물론 저쪽도 있어. 달라? 내가 가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바로 옆이긴 하지. 별로 안 보이긴 하지. 자, 세 문제인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산지지형은 기본 그 개념 있잖아.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뭐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세 문제밖에 안 됐어. 수업 들었어? 못 들었어? 어제 들었어? 지난번도 들었다고? 그래? 수업도 하고 나왔었잖아. 지체도 그리고 지원도 나오고 그거는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문제 풀 때 부분을 하나 놔두고 같이 문제 풀어야 되니까 문제 풀 때 계속 하게 되니까 반복이야 반복으로 풀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게. 내 전화를 받으면 버럭 소리를 질러. 너 오늘 보고 가르쳐 줄 거야? 방법으로 얘기해서 답은 봅시다. 자, 중생대의 마그마 바디굴의 성대 암석이 이거는 고나구나 금강산 설악산 바다 중에 하나예요. 가는 A. 그 다음에 나는 연성자금이네. 알고 볼 것도 없이 지리산 1915m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섬 빼고. 그래서 나는 C. 그 다음에 다는 신생대의 유동성이 큰 유망. 뭐 당연히 한라산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 보고 그대로 읽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자, 도입각 하면은 주로 가가 아니라 다 지역에 닥달해 있죠. 대관이 거기 이거기도 하고, 우리 지형도를 봐도 이쪽 태백산맥 바로 왼쪽에 중고선이 넓게 나타나죠. 그 일대가 지금 도입각 화면이야. 자, 그 다음에 가 지역은 나 지역에 비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 그대로 복사한 건데. 아무튼, 가 지역보다 나 지역에서, 기복의 차이가 크다. 가하고 나하고 비교했더니, 가는 지금 등고선 간격이 넓고 경사가 완만하죠. 그래서 나는, 가보다는 등고선이 훨씬 더 복잡해요. 지금 설명은, 2번이 옳게 돼 있죠. 나머지 건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를 넘겨서, 자, 우리 가는 F산이죠. F산.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산일까? 나가 설악산. 놀산인데 설악산. 그 다음에 가가 지리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맨날 나온 데만 나와요. 나온 데만. 그래서 지도 잘 보면서, 일부러 볼 필요는 없어도 워낙 지도를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때 조그맣게만 찾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얘가 한라산이죠. 나는 한라산 갔을 때 이런 모양 못 봤어. 구름이 덮여 있었어. 꼭대기가.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가와 나의 지형성 작용은 다르다. 가는 활동이죠. 자, 나는 가보다 주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나하고 가 중에 기반함이 먼저 만들어진 건 다죠. 10원생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한국 방향.
나는 한국 방향 맞고요. 다는 중국 방향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제주도. 그러니까 한라산을 포함해가지고 제주도 전체는 아니고요. 백록담이랑 성산일출봉이랑 그 다음에 검은 오른게 용암동굴이라고 해가지고 용암동굴 몇 개가 이렇게 주입대가 등재가 돼 있어요. 어쨌든 제주도 딱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하천 지역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천 지역은 수능에서 출제 확률 100%예요.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고 거의 지리에서는 지역구하고 맞먹는 단원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조건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천하고 관련해가지고 기본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그림 한번 잘 봐봐. 그림 한번. 자,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부분 A, B를 확대해서 실제 지형을 비슷하게 그려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뜻하는 게 뭐냐면 하천이라는 건 계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계곡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물들이 모이고 계곡에서 모이고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가더라.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잖아? 당연히 계곡과 계곡 사이에는 능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모가 수도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주변이 여기 하천보다는 해발도가 높아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분수대가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하고 이 계곡하고 당연히 분수대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당연히 여기 옆에서 이렇게 하천이 있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도 이 경계를 사이로 또 분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대 규모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A하고 B는 커다란 하천의 지금 상류 부분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A하고 B하고 지금 50도를 나타낸 거야. 자, 당연히 하천은 주위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을 흐르잖아. 이해돼요? 자, 하천과 하천 사이에는 분수기라는 게 있더라. 자, 그래서 그림 보면서 밑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시험에서 하도라는 말이 나와요. 하도, 하천이 흐르는 물길. 이거 자체가 지금 하도예요. 물이 실제로 흐르는 길. 하도. 그 다음에 하계망은 이 하도의 전체적인 모양 있죠. 그걸 하계막이라고 불러요. 하도가 이루는 그물 같은 그물 막자예요. 그래서 이런 하도의 모양. 그 다음에 분수계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도와 하도를 나누는 경계. 그래서 어떤 하천이건 규모가 크든 작든 둘레에는 당연히 하천보다 해발이 더 높은 지점이 있잖아. 그래서 하계만 둘레에는 분수계가 있더라. 큰 분수계도 있고 작은 분수계도 있고 가장 큰 분수계는 1차 하천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 아파서? 상태가 안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유역이란 말은 뭐냐면 보세요. 자,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둘레로 지금 이렇게 분수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 가운데 이 분수기 안쪽에 떨어진 빗방울만 이쪽 하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에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다른 하천으로 흘러가. 그쵸? 그 유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천으로 떨어지는 몰려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쉽게 말하면 이 분수기 안쪽이 유역이에요. 우리가 한강 유역이라 그러면 한강의 분수기 안쪽을 한강 유역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유역은 상류 지역은 유역이 이만해요. 근데 하류로 가면 유역이 이만큼 커지고 더 하류로 가면 유역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 유역이라는 건 하천이 있는 가운데는 해발도가 낮아요. 분수계는 해발도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역 분지라고 그래요. 해발도가 높은 곳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 분지 모양이잖아. 그래서 유역 분지까지 위에 있는 표 지금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하천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또 왜 그래? 아, 136페이지.
뭐 이해 안 되는, 잘 안 되는 뭐 설명이 더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기본 용어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뭐 질문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니까, 제대로 이해하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저기가 이제 공부하게 된 내용인데, 뭐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하부를 봤더니, 물기를 봤더니, 어떤 물기는 기본적으로 곧게 흐르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걸 직류하부 또는 직류하천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하천을 봤더니, 얘가 되게 구불구불 흘러가요. 공류하부. 그 다음에 어떤 하천을 봤더니, 그물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 직류, 공류, 막류 하도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의 하천은 어떤 하도일까? 어떤 하천일까? 가장 일반적인 하천. 우리나라에 대부분은 직류 하천이에요. 공류 하천은 드물어. 근데 직류 하천은 시험지 낼 게 없어요. 뭐 네발자 굳이 지질 구도선이라는 게 거의 직선이잖아. 거기를 흐르는 커다란 하천들은 대부분 직류를 해요. 근데 이게 낼 게 없고 공류 하천이 시험지에 낼 게 많으니까 이제 이것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나라 하천이 대부분 공류인 줄 알아. 아니에요. 대부분 직류야. 대부분. 그다음에 우리 막류 하천은 얘는 어떤 거냐면 각 물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물줄기가 여러 개로 막 갈라져가지고 그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가운데 섬이 되게 많아. 그럼 물줄기가 여러 개로 막 갈라져 흐를 거 아니야? 이런 걸 막류하도라고 부르는데 딱 한 군데만 알아주세요. 자, 막류하도가 나타나는 구간은 어디냐면 삼각주가 있는 곳. 자, 우리 삼각주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얘는 쉽게 말하면 강 하부에 있는 수많은 하중도예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 하부 삼각주가 발달해 있는 곳에서는 물줄기가 여러 개로 나눠서 흐르더라. 그래서 직류하고 공류하고 막류하고 모양 공부만 이렇게 구별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적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적어놨더래요, 선생님이. 자, 직류하고 공류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별해요. 자, A랑 B랑 두 구간이 있어요. 같이 흐르는. 근데 직선 거리가 있을 거예요. A랑 B랑 직선 거리. 그 다음에 실제로 물이 흐르는 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만약에 이제 이 정도로 흐른다. 그래서 직선 거리하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실제 거리하고 이렇게 있으면 직선 거리의 1.5를 곱한 것보다 실제 거리가 더 멀다. 그러면 공류하도라고 해요. 공류하도. 자, 그에 비해서 직선 거리 곱하기 1.5보다 실제 거리가 짧다. 쉽게 말하면 얘가 비교적 곱게 흐른다. 이건 공류하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미리 물어볼게. 다음 시간에 좀 이따 할 거지만 여러분들 한강 있죠? 한강은 공류하천이다, 직류하천이다. 한강은 쉽게 말하면 자유공유하천이다, 아니다. 한강 보면 여러분들 이성산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비교적 곧게 흘러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맨날 하중도 설명할 때 여유 예를 들고 뭐 구하도 하면서 맨날 예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자꾸 한강을 자유공유하천이라고 착각을 해. 그게 아니야. 한강 보면 알겠지만 비교적 곧게 흘러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36페이지 잠깐 정리하시고 13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푸님이 뭐 한자를 잘 못 쓰긴 하는데 분축에는 남을 분에 물 쓰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할 때 되잖아. 분수계라는 건 자,
여기에 계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당연히 능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 있는데, 당연히 계곡이 이렇게 나중에 결국 만나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는 경계 부분, 여기가 분수계입니다. 자, 당연히 계곡이 이렇게 만나는 거지만, 당연히 이쪽에서도 계곡이 하나 있고, 계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나서 흘러와서 또 이렇게 흘러가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건 자꾸 모이니까. 그럼 분수계는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좀 더 커다란 분수계가 있어요. 근데 봐봐. 물이라는 건 주변보다 해발도가 낮은 곳을 흐르잖아. 그럼 당연히 분수계는 주변보다 해발도가 높은 곳, 능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봐봐.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당연히 이 주변은 물보다, 여기 하천보다 해발도가 높아요. 그 산 줄기를 보면 능선과 능선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천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 물과 물이 나는 이 경계 부분을 우리가 분수계라고 부르고, 정확한 뜻은 하천이 나뉘는 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천에서 비가 떨어져요. 근데 정말 해발도가 제일 높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쪽으로 못 넘어오잖아. 물은 도로 가니까. 근데 이 물은 이쪽 하천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쪽 하천으로 흘러가요. 빗방울이 서로 나뉘는 경계라 그래서, 물이 나뉘는 경계라 그래서 이걸 분수계라고 한다고요. 그 분수계는 하천 둘레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해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분수계는 곧 주변에 있는 분지예요. 큰 분지는 이제 산지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언덕들도 분수계의 일종인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형 구할 때 능선하고 계곡 설명할 때 능선의 다른 말이 분수계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날까? 거의 20년 전, 이미 작년 일인데.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하천 차수라고 해서 겁먹기나 그러신 말고요. 쉽게 말하면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아까 좀 어려운 말로 하천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하천 차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만 그냥 설명을 간단히 해줄게요. 자, 하천이 처음 시작하는 계곡을 1차 하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강의 규모가, 하천의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계곡과 계곡, 1차 하천과 1차 하천이 만나면 이 구간이 있죠. 얘를 2차 하천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1차 하천보다 2차 하천이 더 크겠지. 물과 물이 만났으니까. 그 다음, 2차 하천하고 또 다른 계곡, 1차 하천하고 만났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3차 하천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2차 하천이에요. 차수는 차수가 같은 게 만나야만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2차 하천이 나온다. 이쪽으로 시작할게요. 2차 하천과 2차 하천이 만나서 이렇게 흘러가는 여기가 3차 하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하천은 계곡, 하천 상류, 그 다음에 차수가 높아진다. 얘가 하천의 하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차수 법칙인 거야. 이걸 물어보지 않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차수란 말이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상류와 하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으면 설명할게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계곡이 1차 하천이고요. 동일 차수 하천이 만나야 차수가 높아지며, 차수가 다른 하천이 만나면 차수는 변화가 없다. 무슨 알겠죠? 그 다음, 차수가 높아질수록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진다.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알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자꾸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자, 하천 상류하고 하류하고 이렇게 말할 때 가미공유하천, 자일공유하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미공유하천은 일반적인 계곡이 아니잖아. 가미공유하천 좀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인 계곡이 아니기 때문에 가미공유하천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류와 하류는 일반적인 계곡과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가운데에 있는 이 하계만 한번 볼게요. A가 상류야, B가 상류야? A가 상류야, B가 상류야?
자, 물줄기가 이런 모양이야. A가 상류예요, B가 상류예요. 자, 이걸 사실 뭐 어떻게 방법을 이렇게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딱 모양을 보면 거의 직감적으로 상류와 하류 애들이 구별을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잘 못하더라고.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가 진작에 물어봐요. 설명 듣더니만 선생님 A가 상류예요, B가 상류예요? 도저히 구별을 못하겠대. 그래서 방법 알려줄게요. 봐봐. 당연히 이쪽이 해발 고도가 높고 이쪽이 해발 고도가 낮아요. 하류 지역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두 하천이 만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만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하천이 만나는 모양을 봤더니 Y자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쓰는 Y자가 아니고 이게 지금 Y자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커다란 Y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천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하천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수많은 Y자가 보여가지고 결국 B 쪽으로 가는 거잖아. B가 하류예요. 물기를 보고 구별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거 의외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넓게 보면 헷갈리거든.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둘레에 지금 이렇게 지금 분수기에 표시를 해주었고요. 여기가 B, 여기 위에가 지금 A. 자, 그럼 설명 볼게요. 자, 밑에 표로 정의되어 있는 건 그냥 쭉 읽어보면 대부분 상식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해발 고도는 상류가 높다, 하류가 높다. 당연히 상류가 높다. 강의 폭이에요. 하폭은 강의 폭. 당연히 상류보다 하류가 넓다. 당연한 거야. 유량은 물의 양이에요. 당연히 하류가 더 많다. 그치? 그 다음에 수심. 물의 깊이는 우리가 계곡 발당구 누르면 되는데 한강 여기 볼류에 발당구가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 하류가 훨씬 더 깊잖아요. 당연한 거야. 평균 수심이니까 하류가 깊다. 그 다음에 하천의 평균 정사는 상류가 급하고 하류가 완만하다. 그 다음에 유역 분지의 넓이. 넓이는 아까 했던 거잖아. 자, 여기 유역 분지의 넓이는 이만큼이에요. 상류 지역에. 근데 하류 지역의 유역 분지 넓이는 이만큼이에요. 하류로 갈수록 유역 분지가 더 넓어져라. 그 다음에 평균 입자 크기. 주변에 쌓여있는. 자, 상류 지역에는 입자가 굵은 거. 하류 지역에는 입자가 가는 거. 자, 그래서 상류 지역은 주로 반동사, 하류 지역은 주로 모동사, 경사가 완만하고 입자가 작으니까. 그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유소가 한번 볼게요, 유소. 자, 물은 계곡이 빠를까, 하류 지역이 빠를까? 자, 계곡이 물이 빨리 흘러, 계곡에서 물이 빨리 흘러, 아니면 여기 한강 하류 지역에서 물이 빨리 흘러요. 자, 이거 봐봐. 자,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경사. 경사가 빨리 물이 빨리 흘러. 근데 이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물이 흘러가는 걸 막는 힘도 있어요. 마찰력이야. 자, 마찰력은 어디가 더 커? 계곡하고 한강 하류하고. 당연히 계곡에는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바위도 많고 그러니까 마찰력은 당연히 상류 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자, 계곡에 가면 물이 시끄러워. 왜? 흘러가고 싶은데 막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실제 물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하류 가면 갈수록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물이 더 빨리 흘러요. 실제로 그래. 자, 그래서 나머지 건 다 이렇게 상식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물의 속도만큼은 하류 지역이 더 빠르더라. 하류 지역이 우선 마찰력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자, 밑에 원마도 설명 안 했죠? 원마도가 뭐야? 원, 중국 원자야. 마는, 마무할 때 마예요.
깎여가지고 얼마나 둥글둥글하느냐. 원마도가 크다, 둥글다는 얘기예요. 원마도가 작다, 덜 둥글다는 얘기야. 답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원마도랑 반응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여기까지 없죠? 빨리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138페이지. 자, 우리나라의 하천 특성인데 이동에서 넘어갈게요. 자, 한반도 동쪽에 치우쳐 있는 제2차 상지를 경계로 대하천 유역이 나뉜다.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나뉘는 거예요. 대하천은 그래서 대부분 황해와 남해로 흘러간다. 그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은 황해로, 낙동강은 남해, 중만강은 동해로 흘러간다. 한번 했었죠. 일단 이 부분 우리 해안 지역하고 연결되니까 짧게만 체크할게요. 자, 우리나라 단면도를 그리면 보통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이렇게 흘러가서 바다까지 가요.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밑에 틀어 보면 알겠지만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하고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특성이 달라요. 첫 번째 유로는 강의 길이는 황해 쪽으로 흘러가는 게 훨씬 더 길다. 짧다. 그다음에 하천의 평균 경사는 완만하다, 급하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하천은 결국 육지를 깎아요. 이 부분을 주로 침식해가지고, 침식은 주로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운반을 해서 이제 바다 쪽으로 어떤 물질을 이렇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침식, 운반, 퇴적은 주로 여기서 일어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하천이 바다로 공급하는 물질을 봤더니 바위가 부서지자마자 짧은 길을 빠르게 흘러가지고 바다로 공급이 돼요. 얘는 구르고 잠깐 쉬었다가 또 구르고 그러고 나서 바다에 도착을 하잖아요. 부서질 때 똑같지만 도착했을 때는 모양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얘가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주로 어떤 상태냐면 모래예요. 모래. 얘는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모래는 당연히 거의 없고 점토 성분이 되어가지고 바다에 도착을 하더라. 이해되죠? 자,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해수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됐어? 해수면 다른 말? 해수면을 기준으로 침식과 운반, 퇴적이 나뉘거나 침식 기울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봐봐. 바닷가 지역은 지금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해수면하고 가까우니까. 이해되죠? 그럼 바닷가에 쌓여있는 물질은 여기에서 침식돼가지고 운반돼서 쌓인 게 아니냐, 이 부분은. 바닷가에 쌓여있는 물질은 하천이 이렇게 운반해온 물질이 바다에 쌓여있는 거예요. 바닷가는 기본적으로 침식이 잘 안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황해안 지역에는 바닷가에 주로 뭐가 이렇게 발달해 있다? 갯벌이 발달해 있다. 왜? 하천이 모래를 공급하지 않아. 대부분 진흙만, 점토만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에 비해서 동해 쪽은 하천이 모래를 공급하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이 하천 특성 때문에 해안 특성도 결정이 돼요. 이해돼? 그래서 뒤에가 설명이지만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쌓여있는 이 모래는 깊은 바다에서 공급된 것이다. 맞아들이다. 당연히 틀리다. 깊은 바다는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잖아. 물이 자꾸 조용히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쌓여있는 물질 자체가 하천이 공급한 것들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천이 모래를 다 공급하니까 그게 쌓여있는 거야. 황해에 우리 해수욕장 있잖아요. 자, 황해에 있는 해수욕장은 이제 봐봐. 하천이 공급한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황해에는 모래사장이 많진 않아요. 모래 해수욕장이. 자, 황해에 있는 모래는 어디서 공급이 된 거냐면 황해안 지역에 가면 우리가 암석해안이 있어요. 뭐지? 암석해안? 자, 우리 고시 뭔지는 한번 설명한 적 있죠? 황해안 지역에 가면 육지가 바다로 이렇게 튀어나온
고시가니까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사람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일어나요. 여기에 있는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여기 만 지역에 가서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천이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 양도 적고 특성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황해안 지역은 모래가 드문 거지. 없는 건 아니야. 자, 이건 황해안 지역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표 부분 체크해주세요. 표 부분 체크. 자, 그 밑에 부분 들어갈게요. 불안정한 유황이 뭐냐면 흐를 일자에 상황할 때 황이에요. 그냥 물이 흐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유황란 말 처음에 물어봤던 애들한테 유황올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야. 물이 흐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황이 불안정하다. 물이 많이 흐를 때랑 적게 흐를 때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강수량의 대별 차이가 크다. 그 다음 하천 규모가 작고 유역 면적이 좁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런 까닭이에요. 지문이 한번 나오고 있는데 하천이 만약에 양지강처럼 굉장히 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하천처럼 한딩이가 작으니까 하천이 작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내릴 때 커다란 강은 일부분에서만 비가 내려요. 전체에서 안 내린단 말이야. 워낙 한딩이가 크니까, 하천이 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면 한반도 전체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빗물이 얘가 비가 내려봤자 이 하천 전체 수위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내렸다 하면 하천 수위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지. 하천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것도 유황이 불안정한데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우리나라 화산계수는 그래서 사막을 빼놓고는 건조 기후를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엄청 큰 거야 우리나라 화산계수가. 1대 300, 1대 400도 막 그런단 말이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은 유황이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하천 하류 지역에는 범람원이 발달한다. 범람원 지역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내륙을 흐르는 강에다가 배를 띄울 수 있다 없다. 못 띄운다? 강이 막 놓치고 있는데 거기다 못 띄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배를 띄울 수 있다 없다. 강바닥에 들어놨는데 거기다 어떻게 배를 띄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륙 수운교통이 발달하기가 어려웠죠. 당연한 얘기니까. 자, 이건 넘어갈게요. 어려운 건 없으면 넘어갈게. 그 다음 감조 하천. 감조 하천. 얘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건 배워도 알고 있을 텐데 감조가 무슨 뜻이냐면 감은 감동하다 할 때 감이에요. 늦게 감자야. 저 선생님 수업에 감동했어요. 그 감자야. 미안해. 자, 그 다음에 조는 조차할 때, 조류할 때 그 조예요. 만조, 간조할 때 밀물과 썰물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래서 하천은 하천인데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얘가 반응한 하천, 그런 하천을 감조 하천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감조 하천은 조차가 없으면 감조 하천이 없는 거야. 조차가 있어야 거기에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해하고 남해가 조차가 크고 동해는 조차가 작죠. 동해는 조차가 없어. 그래서 감조 하천은 대부분 황해와 남해로 흘러가는 하천 전부 다가 감조 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하천만 감조 하천이 아니라 전부 다 감조 하천이야. 자, 그래서 단면도를 그릴게요. 자, 황해로 올라가는 하천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인데 얘가 썰물 때는 이렇게 해수면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밀물 때는 얘가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금연도인데 썰물 때는 얘가 강물이 되게 바다로 쑥쑥 잘 빠져요. 물론 하천의 수위도 좀 내려갈 것이고. 근데 얘가 밀물이 되면 하천보다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거슬러 올라와요. 얘도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 물론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지. 일정한 구간까지만 바닷물이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수위가 상승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 기관을 강조 구간이라고 해요. 이해? 그래서 강조 하천은 강의 하류 지역이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수위가 바뀌는 하천을 강조 하천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풀기대로 보고 설명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황남해안은 조차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커요. 정말 황해는 말도 안 되게 조차가 커. 말도 안 되게. 건물 3층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건물 3층 정도야 8m 정도인데 여기 바닥으로부터 3층 바닥이 아니라 3층 옥상까지 올라가요. 그 찰 때는. 한가 그래. 이만큼 오르락내리락 보니까 강조 하천 그 현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걸 봤더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닷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요. 소금기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강조 구간에서는 염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다음, 썰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지역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지금 만조가 됐어요. 밀물대가 됐어. 물이 바다로 못 빠져나가. 그래서 강조 구간에서 만조랑 겹치게 되잖아. 집중호우랑 만조랑. 그럼 여기가 홍수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도 들어보면 태풍 오거나 장마철에 만조 때랑 겹치는 시간 알려줘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음식들은 안 빠지니까. 그 다음에 얘가 꼭 문제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도 있어요. 봐봐. 이 기간에서는 우리나라 수울 교통이 발달하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하구 지역은 특히나 한강을 보면은 자, 썰물 때는 배가 당연히 못 떠요. 힘들어. 근데 밀물 때가 되면 수위가 상승하면서 배가 저절로 이렇게 지가 거슬러 올라와. 서해에서 한강까지, 서울까지 그냥 배를 띄우면 밀물대를 맞추면 지가 그냥 알아서 서울까지 와요. 이해돼? 자, 그래서 강의 하류 지역에서는 수운 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더라. 밀물대에 맞춰가지고. 강 전체를 보시면 안 돼요. 강의 이 지역은, 중상류 지역은 수운 교통 발달하기 힘들었어. 근데 하류 지역만큼은, 강조 구간만큼은 밀물대에 맞춰가지고 배를 띄우면 그냥 배까지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옛날에 마포라든지 의량길이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배가 들어왔던 곳이에요. 항해도부터. 자, 어쨌든 자, 이런 강조 하천은 이 염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몇몇 중요한 하천에다가는 하급뚝을 건설했죠. 하급뚝? 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다 뚝을 쌓은 거야. 그걸 하급뚝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 하급뚝 있는 강 세 군데 이름 외우세요.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위치는 여기 지도에 있어요. 금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자, 그 위에다가 제품만 써놨지만 자, 우리나라에서 강주 하천, 이 수위 변화가 제일 큰 하천이 한강이야. 왜냐면 한강 하류가 조차가 제일 커요. 근데 한강에 한강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한강 하류는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설하고 싶어도 건설을 못해. 그러니까 한강 하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 땅, 여기는 북한 땅, 여기다 건설을 못한다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영산강, 금강, 낙동강에만 있어요. 해군대만.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아닌데, 북한에 보면 제일 유명한 강이 대동강이잖아요. 평양을 지나니까. 대동강 하류에도 지금 여기서는 안 적어놨거든? 서해 강물이라고 해가지고 하류뚝이 있어요. 서해 강물도 적어주세요. 대동강 하류. 북한에도 서해 강물. 규모가 엄청나게 크대요. 여기 안 적었어. 자,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하급뚝을 건설 그 옆에다 적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대동강 하류에도 서해 강문이라고 하는 하급뚝이 있거나
자, 그래서 하급뚝 건설의 장점, 여매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뚝을 쌓았으니까 그 위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교통이 편리해지고요. 커다란 저수지가 생기니까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새 서식지. 실제로 금강하구나 낙동하구는 굉장히 유명한 철새 도래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사진 찍을 때 있잖아. 금강하구로 많이 가요. 철새가 많이 쉬었다가. 그래서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급뚝에 문제점도 있어요. 강물이 바다로 잘 안 오는 거잖아. 나가는 거니까 해류의 변화가 되고요. 해안 지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만 안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흙이나 그런 점토들 있죠. 그게 여기에 쌓여있는 거야. 바다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갯벌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사람 흙이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개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커다란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정리. 자, 쭉 읽어보고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제 139페이지로 갈게요. 139페이지. 자, 이 부분 시험 문제에서 빡빡 나오는 정말 수능에서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그 수는 드물지만 공유 하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볼게. 공유 하천 봤더니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문제. 자, 여기가 이렇게 선을 긋고, 출발선을 긋고,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지금 종이배를 띄웠어요. 그래서 결승점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결승점이야. 소리 여기 하지 말고 여기다 하자. 여기가 결승선이야. 오늘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결승선에는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올까? 1번, 2번, 3번 중에 생각해야 되는 건 1번이 제일 짧아요, 거리가. 3번이 제일 멀어. 근데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른 거야. 1번, 2번, 3번은. 그래서 실제로 뛰어보면 얘가 이렇게 경로만 바꾸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와요. 똑같이 들어와. 1번이라고 더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이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물이 바깥쪽에 도는 부분에서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깥쪽이 더 힘이 세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침식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면들을 보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냐면, 단면들을 보면 이쪽이 깊고 이쪽이 낮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건 알고 있죠? 또 봐봐. 수심이 깊다는 얘기는 수심이 얕은 곳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극단적으로 그려서 어떤 강은 이만해요. 어떤 강은 깊이가 이래요. 여기 위에 면적은 비슷하지만, 자, 어느 쪽에 강이 더 빨리 흘러가? 이게 더 빨리 흘러요. 왜냐면 물의 양에 비해서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야. 맞잖아. 마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는 강의 경사는 똑같아. 같은 구간이니까. 근데 바깥쪽일수록 수심이 깊고 물의 양에 비해서 마찰력이 적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바깥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침식작용이 일어나는데, 하천이 자꾸 땅을 공격한다. 공격면이라고 불러요. 자, 그 까닭은 뭐냐면, 여기가 안쪽에 비해서 수심이 깊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더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물이 휘어나갈 때 바깥쪽은 침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얘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이 빠를수록 힘이 센 거니까. 수심이 깊다. 여러분, 둘이 틀리할 때는 없어요. 그래서 다 적어놨어. 요약하는 거니까. 자, 그에 비해서 이 안쪽은 기본적으로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나는데요. 그 공정의 반대말 보호변자래요. 보호변자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얇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유속이 느리더라. 그래서 이주거부, 이주거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대입 쓰셔야 돼요. 수심은 바깥쪽 지역이 더 깊더라. 자, 기본 개념 잡았으니까 자율공유하천 설명할게요. 자율공유하천. 자, 자율공유하천은 왜 자율공유하천이냐면 두글두글 흐르는데 뭐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가 자유롭냐면 유로 변경이 자유로워서 자율공유하천이에요. 자유라는 말 잘 알아주셔야 돼요.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 한 곳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물길을 바꾸는 말이죠. 잘 보세요. 물길이 바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계속 깎고 이쪽을 자꾸 쌓여. 이 과정을 거쳐서 물길이 점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양 옆에 만약에 산 같은 커다란 지형들이 있다. 높은 지형이 있다. 유로 변경이 자유로운 거야? 제한적인 거야? 제한적인 거죠. 자, 그래서 평지를 흐르는 하천들이 자율공유를 하는 거예요. 평지를 흐르는 평야 지역을 강의 상류 지역이야, 하류 지역이야? 평지가 강의 하류 지역이잖아요. 하류 지역을 흐르는 하천에서 나타나는 하천 형태가 자율공유 하천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자율공유 하천이 어디에 분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애들이 강의 하류 지역이라고만 대답을 해요. 맞아들이다. 즐거우면 맞는 거야. 자, 아까 했던 말이야. 한강처럼 규모가 이렇게 커다란 하천은 물길이 워낙 크잖아. 얘가 유로 변경이 자유로울까? 제한적일까? 한강 물길은 잘 안 바뀌어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얘가 바뀌려면 관악을 깎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한강 하류는 자율공유가 아니에요. 아까 했던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봐봐. 한강 하류 중에 보면은 옆에가 평지예요. 평지인데 어떤 평지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범람원으로 이루어진 평지야. 왜냐면 한강도 옛날에는 자주 넘쳤거든요. 그쵸? 그러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한강 하류에 범람원 있어요. 자율공유하천은 아니지만 범람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 범람의 지역, 여기는 지금 평지인데 이 평지를 지나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가는 작은 하천 있죠. 보림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안양천하고 만나요. 그 안양천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한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자유공유가 아니라 한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 그걸 지유라고 해요. 가지할 지야. 아마 한강 자유공유라고 알고 있는 사람 많았을 거야. 아니야. 그다음 이런 작은 지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기는 육지고 여기가 해안가야. 규모가 작은데 육지에 있는 평야 지역을 지나서 바다로 올라가는 규모가 작은 하천. 규모가 크면 자율공유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평야 지역을 지나서 바다로 올라간다. 대표적인 강이 무슨 강이냐면 만경강이에요. 만경강 어디 있어? 영산강 위에, 영산강이 제일 낮은 데 있는데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아요. 만경강이 호남 평야를 흘러간 강이에요. 금강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산강 자체도 규모가 큰 강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강은 아니라서 영산강도 자율공유를 해요. 그래서 해안 평야를 지나 바다로 올라가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하천에서도 자율공유 현상이 나타난다. 자율공유를 하더라.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동진강은 만경강도 바로 밑에 있는 강이에요. 그 동진강과 만경강이 새만금 간섭지를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야.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 지역이 새만금이에요. 나중에 유치 한번 다시 해줄게요. 자, 그럼 볼게. 139페이지 아래쪽 자율공유하천 주변 지역을 봤더니 자율공유하천에서는 옆쪽을 깎는 침실인데 그런 침실을 뭐라고 하냐면 측방 침실이라고 그러죠.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측방 침실의 반대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공격면, 보호면입니다. 자, 그래서 침식과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유로가 바뀌더라. 근데 유로가 바뀌는 과정에서 하중부가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은 생략 안 할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중부가 만들어지면 원래 있던 물기라고 하중부 그 사이 부분이 당연히 물 사이에 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간단하게 보자. 자, 물이 이제 극단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계속 침식, 퇴적해져. 점점 굴곡을 해주다가 더 빡치게 되면 여러 개 새로운 물질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강 가운데 생긴 하중부. 근데 봐봐,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 지점하고 봐, 이렇게 돌아가면 먼 길을 들어가는 거니까 경사가 완만해요. 근데 새로운 물질이 틀렸잖아. 짧은 길이 생겼잖아. 경사가 급해. 물이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점점 안 가니까 여기에 자꾸만 흙과 모래가 쌓여요. 물이 느리니까. 그러면 이제 하중부가 생겼다가 여기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여기에 호수가 생기게 되죠. 무슨 호수야? 이름이 뭐야? 얘가 석호로 왜 나와? 석촌호수? 그래?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걸 우각부라고 하잖아요. 얘가 우각부야. 유로 변경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 호수예요. 인공호수 아니야? 자연호수라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막혔으니까 더 이상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결국 우각부는 말라. 그러면 물이 빠졌어. 그럼 여기에 이제 과거에 물이 흐르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각부가 마르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물이 흐르던 길 구하도라고 불러요. 구하도? 응? 저기요, 모래사장, 모래가 쌓여서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구하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위에 뭔가 안 쌓이고 그대로 지금 마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제방처럼 흙과 모래가 쌓여가지고 물길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흐르던 길이 아니잖아. 퇴적작용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 여기는 지금 물이 흐르던 곳이 그대로 마른 거고요. 그러니까 구하도는 여기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각부랑 구하도랑 같이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우각부가 지금 얘는 많이 줄어든 거고요. 실제로 여기 구하도로 써있는 이 부분도 우각부였던 부분이야.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마른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하게끔 그린 거지. 우각부가 마른 게 구하도예요. 우각부가 마른 게. 자, 그리고 보통은 봐봐. 그러니까 우각부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구하도가 만들어지잖아. 이 하천이 계속 범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율공략천 주변에는 범람원 지역이 발달하잖아. 이 양옆이 이제 자연재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재방인 거지, 보통은. 진행이 되고 나면. 자연재방 구간 값이 할 것까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특징, 이 구하도에 가면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 증거가 남아있어요. 자,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어떤 자갈이 나타난다?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한번 했던 얘기죠? 물 가에 있는, 또는 물의 영향을 받으면 계속 얘가 서로 부딪히면서 둥글둥글해지잖아. 하늘에 있는 자갈은 뭐가 나있어요? 각이 돼 있단 말이야. 뭐라고 관련돼요? 바닷가에 있건 강가에 있건 걔네들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구하도에 가서 땅을 파보면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중요한 포인트야. 중요한 포인트. 네. 계곡 이런 데 보면 예. 물이 막 흘러가는 게 있는 예. 근데 한강 보면요. 아직도 이거 공략이 있구나? 물이 안 보이잖아요. 막 흘러가는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강에 나가잖아. 나갈 때 이제 한강에 흘러가는 걸 볼 텐데, 아까 말했던 하류라는 거, 인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류야. 당연한 얘기잖아. 자연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한강에는 아까 하수tuk이 없다고 그랬죠. 하수tuk은 없는데 염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강 밑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도를 건설해놨어요. 수중도. 그 우리가 한강 겨울철에도 물이 별로 안 줄어들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뚝을 만들어놔가지고 항상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한강은 물 자체가 좀 느려. 인공 쪽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 그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이 이렇게 되게 커요. 그럼 강의 마찰력은 이 강가 지역은 마찰력이 커요. 강 변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강을 바라볼 때는 여기에서 가지고 강을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한 건 평균 이속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물이 굉장히 빨리 흘러요. 걸어 건너본 적 없지? 나중에 한번 가봐. 물이 굉장히 빨리 흘러요. 실제로 보면 알 거야. 자, 우스갯소리로 아까 강조하천 이야기 했잖아요. 강조하천이 이렇게 있고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밀물대가 되면 당연히 한강의 수위가 높아져요. 실제로 한강 수위가 높아져. 선생님 그걸 몸으로 경험했는데 선생님 취미가 전공이 지리다 보니까 한때는 사진을 찍으려고 돌아다녔었어요. 한강 다리 양면 사진을 찍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다리였냐면 얘가 지금 고모대교 알겠죠? 고모대교를 찍으려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다리에 불이 켜져 있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 근데 마침 강가에서 봤더니 이렇게 모래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찍으면 각도가 잘 나오고 있는 걸 하고 여기 들어가지고 열심히 다리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딱 나오려고 돌아갔더니 섬이 된 거야. 섬이 실제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한 건 아닌데 분명히 내가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실제 한강 자체가 강조하시냐? 아무튼 실제 한강에 가서 자주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쪽 여의도 같은 데 가서 보잖아요. 밀물대가 되면 정말 강물이 거꾸로 흘러가요. 거꾸로 흘러가는 게 보여. 실제로. 자, 한번 가봐. 날품이야 노래 많아. 진짜 좋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제 4페이지. 자, 하천 직광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도 당연 쉬운 개념이야.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가뜩이나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경사가 완만한 데가 지금 구불구불 흘러가잖아. 구불 흘러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이 하천도 범람을 하지만 얘는 정말 비만 왔다 하면 맨날 하천이 넘치는 거야. 홍수 피해가 크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을 곧게 펴요. 그걸 하천 직강화 공사라고 해. 한강은 직강화 하는 게 아니야. 원래 반듯해. 직강공사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자유공사선에서. 봐봐. 자, 여기 A 지점이 있고요. 여기 B 지점이 있어. 자, A랑 B랑 해발도 차이가 10m가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m가 나면 여기가 이제 A고 B는 이 지점이에요. 자, 하천이 구불구불 할 때는 얘가 구불구불 흘러가니까 상대적으로 경사가 되게 완만해요. 하천의 경사가. 근데 얘를 곧게 폈어. 경사가 급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 더 빨리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홍수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 자, 여기를 하천을 굳게 폈더니 여기 홍수위험은 줄어들었어. 얘는 자, 물이 더 빨리 와버리잖아. 여기 홍수위험은 줄어드는데 정작 돌리의 홍수위험은 더 높아져요. 물이 빨리 빠지니까. 그 홍수위험이 감소한다는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강을 이제 곧게 펴고 홍수 나지 말라고 강 옆에다가 뭘 쌓는다? 인공제방을 쌓는다. 인공제방을 쌓는다. 알아주셔야 돼요. 인공제방을 쌓더라. 그 다음 하나 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공제방을 쌓은 건, 강을 높게 펴는 건 사실 조금 최근 일이에요.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을 때.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행정구역 있죠. 자,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처음으로 근대적인 행정구역이 정해진 게 언제일까?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처음으로 근대적인 행정구역이 정해진 거.
오늘날 행정구역의 기본이 된 행정구역이 처음으로 정해진 시기. 그렇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 하면서 그때 행정구역을 처음 정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이런 자연 하천을 전개로 다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여기가 A 동네고 여기가 B 동네인 거야. 자연성 경계선이잖아. 그 나중에 하천을 굵게 폈어요. 지금 물길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흘렀지만. 근데 재밌게도 행정구역 중에 일부는 이 하천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경기도예요. 그 경계를 흐르는 하천이 아까 말했던 안양천이야. 안양천인데 자, 봐봐. 자, 분명히 얘가 옛날에는 여기가 서울이었어. 물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 자, 상식에서 보면 누가 봐도 여기는 경기도인 것 같아.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보다 서울을 더 좋아하니까 서울로 남아있으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분명히 경기도인 것 같은데 서울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래야 서울 학교니까. 서울 시민이니까. 여기는 경기도민이고 여기는 서울 시민이니까. 그래서 이 과거에 흘렀던 이 물길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행정구역 경계로 남아있긴 해요. 이해해? 자, 과거에 많은 행정구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야. 물길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자율공명청과 관련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네. 물론 직강하기 전에도 하천 주변에 이렇게 이동차박을 쌓긴 쌓았을 텐데 본격적으로 쌓은 건 직강검사 후에 직강검사를 한 다음 후에 그때 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대에 인공제방을 쌓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겠지. 광명이 어디냐? 광명 복지관 있는 데가 정말 광명이 한복판이거든요? 저희가 서울이야. 주소도 서울이에요. 하암동.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하암동 전체가 서울이 아니고 하암동의 일부 지역. 여기 서울 쪽이 독산동이에요. 독산동이고 경기 광명 쪽이 하암동이야. 근데 하암동인데 광명인데 거기는 아파트 이름이 독산중흥 아파트예요. 어? 거기 살았어? 아, 그러니까 아는 거구나. 그럼 어디 살았는데? 어디 살았는데? 독산중흥 아파트? 진짜? 거기 지금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독산중흥 아파트잖아. 독산동이잖아. 그러니까 하암동인데 왜 독산중흥 아파트가 거기 있냐고. 이상하게 살 필요 없어? 어? 어렸어요. 아, 너 어린 거야? 지금 해당수가 그런 거 알지? 아니, 그냥 원래 어떤 이름이 그런 거. 아, 그러니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하암동에 독산중흥 아파트가 있냐고. 서울이 독산동인데 바로 거기에요. 거기 살았어? 언제 살았는데? 살다가 그래? 자, 밑에 자율공명청 지형도 볼게요. 지형도. 자, 우리가 지형도를 잘 봐야겠는데, 자, 이건 오늘날 지형도라서 전통적인 자율공명청 모습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면 자율공명청은 범람을 자주 하잖아. 지금은 다 직관공사를 해가지고 그 모양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이 하천 말고 아래쪽에 있는 만경강만 보세요. 만경강만. 자, 만경강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곱게 흐르고 있지만 위에 봤더니 용강제 있죠. 용강제 호수야. 자, 이게 바로 목각포예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흘렀다가 지금 물길이 바뀐 거야. 바뀐 거기도 하고요.
직방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천양 옆에다가 만경강 제방을 쌓아뒀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자율공유하는 하천인데 직방공사를 했고 아직 우각구가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우각구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얘도 맞을 거야. 선생님이 이제 구글 맵에서 다음 맵에서 이 일대를 실제로 봤어. 인공위성 사진을. 여기가 조금 상류에 갔더니 우각구가 실제로 말라가지고 구하도 남아있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여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미리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신봉마을 있죠? 윤광재 가볼 때 신봉마을, 윤광마을. 자, 우리 신봉마을은 조금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기가 자연재방 부분이에요, 이제. 자, 신봉마을에 마을이 있는데, 과거에 여기 신봉마을하고 쭉 왼쪽으로 보면 제일 왼쪽에, 아래쪽에 옥동마을이라고 있죠. 자, 옥동마을하고 어디가 홍수가 더 피해가 컸을까? 신봉마을하고 옥동마을하고. 자, 어디가 홍수 피해가 더 컸을까?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자율분야선 주변에 범람원 지역이 있고, 범람원 지역에서는 자연 재방의 홍수 피해가 적더라. 그렇게 외운단 말이야. 잘 봐. 범람원이라고 하는 건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에 잠기는 지역이 범람원이에요. 주변에 있는 언덕은, 주변에 있는 산지는 범람원 아니야? 해발 높은 곳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다고요. 홍수 피해도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연 재방하고 배후 숙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연 재방에 사람들이 먼저 살았어요. 그건 맞아? 근데 자연 재방이 옛날 사람이 살았던 게 아니라 홍수 피해가 있으니까 여기 옥동마을을 보면은 만경강에 비해서 지금 등고선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옥동마을은 과거에 홍수 피해가 없던 동네예요. 언덕 동네란 말이야. 그래서 자연 재방보다도 옥동마을에 사람들이 먼저 살았고 홍수 피해도 당연히 옥동마을이 적어요. 해발도 높으니까. 이해돼?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외우면 꽤나 이제 틀리는 거야. 여기 자연 재방, 마을인데 여기가 홍수 피해가 제일 적어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틀려요. 내일 다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공간청 설명까지 마칠게요. 이해돼요? 애들이 한 20일쯤 하다 보니까 다 피곤한가 봐. 20일 아니지? 그게 기운이 없어. 다들. 지금 그걸 열심히 하는 거지. 안 그러네. 자, 감익공유하천 설명할게요. 감익공유하천. 자, 잘 들으세요. 자, 공유하천은 공유하천인데, 얘가 감익이라고 해요. 자, 감익은 좀 어렵죠. 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감이 무슨 방법이냐면, 상감 기법 할 때 감이에요. 자, 상감 기법이 뭐야? 교시하는 게 어떤? 상감 존재가 뭐야? 그때 쓰는 게 상감 기법이야. 그치? 일반적인 도자기를 그냥 물감으로 칠한단 말이야. 상감기법은 이렇게 홈을 파낸 다음에 거기다 색이 다른 흙을 입혀가지고 무늬를 새기는 게 상감기법이잖아. 파낸다는 소리예요. 골짜기 감이야. 이게 그 하천이 평지를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깊은 골짜기를 이루면서 흐르는 걸 감이 하천이라 그러는데 이 감이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는 거예요. 그게 감이 구불이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골짜기에 이런 하천을 봤더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계곡이에요. 자, 파란색 계곡 가봤죠? 구불구불 흘러 아니면 비교적 높게 흘러. 파란색 계곡 산이 숲이가 있으면 계곡은 비교적 이렇게 직선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면서 깎은 거니까. 그럼 양 옆은 이렇게 이제 골짜기가 되겠지. 경사가 되겠지.
자, 일반적인 산지에서는 하천이 곧게 흐르는 게 보통인데 얘는 구불구불 흐르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계곡하고 감밀공유하천하고는 형성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골짜기는 땅이 융기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뒤에 물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게 계곡이야. 융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천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감밀공유하천은 하천이 원래 흐르고 있던 곳에 융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언제냐면 우리가 몇 번 했던 거야. 자, 신생대 초. 신생대 초인데 이 초에는 우리 아까도 나눴지만 한반도 전체가 준평원이었어요. 오랫동안 신축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아직 산맥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단면들을 그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서쪽이랑 동쪽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형태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지금 자유공유하천. 그 당시에는 여기도 지금 자유공유하천. 둘 다 자유공유하천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융기운동이 지금 일어난 거지. 융기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그대로 여기만 높게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이해해? 그래서 원래는 자유공유하천이었는데 얘가 융기운동을 받아서 형성이 된 게 감밀공유하천이에요. 하천이 먼저 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융기가 일어난 거예요. 일반적인 계곡이 아니라고요. 일단 형성 과정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 이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한번 봐봐. 자, 밑에 부분 볼게요. 자, 감밀공유하천 형성 과정을 보면 산지에 있는 일반적인 하천, 계곡은 직류를 한다. 그에 대해서 신생대 초에 한반도는 전체가 준평원이었는데 그때는 서쪽이건 동쪽이건 둘 다 자유공유하천이 분포했다. 근데 뒤로 넘겨가지고 봤더니 신생대 제3기 중반 이후에 비대칭 융기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쪽 지역만 새로운 형태의 하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하천. 잘 봐. 자, 이 부분 공간감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잘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원래 여기 평지가 있죠. 여기에 지금 하천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평평한 땅이고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유공유하천인데 지금 얘가 융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땅에 깎아 내리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하천이 땅을 깎아가는 과정에서 골짜기를 형성하는데 어떤 모양의 골짜기가 되는지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봐봐. 그래서 원래는 지금 단면들을 그리면 여기에 물길이 흐르고 있었어요. 양옆은 평지였고. 근데 얘가 지금 융기운동이 일어나. 당연히 해발류가 높아지고 침식 기운이랑 멀어지니까 기본적으로 하천이 알코올을 깎으려고 그래요. 자, 알코올을 깎는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방 침식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공유하고 있잖아. 공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쪽은 보호면, 바깥쪽은 공격면. 비록 옆에가 이제 점점 높아지지만 옆쪽을 분명히 깎는단 말이야. 그래서 감밀공유하천에서는 하방 침식이 주로 일어나고요. 비록 하방 침식보다 적긴 하지만 측방 침식도 분명히 일어나요. 느려서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야. 측방 침식이 일어나는 얘기는 유로가 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래쪽 깎아 나갈 때 어떤 식으로 깎아 나가냐면 아래쪽, 옆쪽으로 깎아 내려가는 거야. 결국 얘가 여기다가 하천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아래쪽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하천이 이동한 거야.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일어나면서. 그럼 이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그냥 하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침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부드럽게 깎아 내려가는 거고 이쪽은 무너져 내리니까 극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흐르던 하천이 여기 가서 흐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감밀공유하천은 자유공유하천이 융기이기 때문에 보호면과 공격면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공격면 쪽이 극경사,
보면적이 완경사가 되는 비대칭인 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산에 있는 계곡 있잖아. 계곡은 직류를 해요. 계곡의 양옆은 좌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관상계곡 봤을 거 아니야? 하천의 양옆은, 계곡의 양옆은 얘가 비대칭이야, 대칭이야? 대부분 대칭이란 말이야. 직류 하천이 아래쪽을 깎잖아. 아래로만 내려가면 양옆은 대칭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깎으면서 옆쪽도 깎기 때문에 비대칭인 물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중요한 포인트. 식빵 침식도 분명히 일어나더라. 그래서 정리하는 말로 들으세요. 밑에 있는 가밀동야천 지형도를 봤더니 잘라봐. 그러면 한쪽은 급경사, 한쪽은 완경사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래서 설명 좀 계속할게요. 자, 봐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한국지리에서 정말 한국지리를 열심히 한 애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재미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봐봐. 자, 우리 가밀동야천은 하천의 상류 지역이에요. 볼짝입니까? 이 상류 지역이니까 얘가 기후에 따라서 빙기대랑 그 다음에 간빙기대랑 형성 지형 형성 작용이 달라요. 자, 상류 지역에서는 빙기대 어떤 작용을 하러 가나? 하천 상류에서 빙기대는 침식이나 퇴적이다. 퇴적이고요. 간빙기 때는 얘가 침식 작용이 활발하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아까 하천이 이 부분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단면도예요. 그럼 깎아 나가는데, 자, 지금은 이제 여기가 간빙기랑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간빙기 때는 지금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물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쪽으로 지금 이렇게 깎아 내려가요.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단면도가 그려졌겠죠. 물은 여기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간빙인 거야. 간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후빙기가 됐어. 빙기가 됐어. 빙기가 되면 여기에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렇게 평평하게 흙이나 모래, 재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다시 메꿔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간빙기가 됐어요. 기울이 올라간 거야. 그럼 다시 침식작용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여기 자체가 다 깎이는 게 아니라 휘어져 나가는 부분이니까 역시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침식작용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겠냐면 지금 한 번 더 반복이 됐더니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 방향으로 침식이 일어나면 이쪽은 급경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빙기가 됐어. 그럼 침식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흙과 모래, 자갈이 쌓인단 말이에요. 다시 간빙기가 됐어. 그럼 얘가 다시 여기를 그대로 놔두고 이쪽 방향으로 다시 비대칭 골짜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천 상류 지역에서 하강 침식과 측방 침식이 일어나는데 기후 변동이 이렇게 중간에 끼게 되면 경사가 완만한 쪽에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져요. 이해? 자, 그럼 오늘날 하천이 여기 흐르고 있는데 강 옆에 계단 모양의 땅이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해? 이걸 하한단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한단구는 가밀동야천에 나타난다. 단순하게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가밀동야천 중에서도 경사가 한쪽 말고 여기는 거의 절벽이야. 경사가 완만한 쪽에 나타나는 게 하한단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물론 이 가밀동야천 자체가 융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를 융기를 해야만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리고 분명 여기는 과거에 물이 쌓아둔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둥근 자갈이